네, 관세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전폭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동시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서막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카의 시행으로 암호화폐의 자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제망을 깔아버렸고 미국에서는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라는 연방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개막, 어쩌면 이게 정말이지 크립토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대체 왜 이 전쟁에 빗대어질 만큼 중요할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와 유로 등 전통 금융의 힘을 등에 업은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무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그저 그림자 금융이 아니라 엄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은행 예금처럼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인식이 되면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이런 판도 변화 속에서 어떤 코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핵심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미카 규정과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 두 가지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1대1 완전 준비자산 의무화, 이 두 규제안 모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1달러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전액 뒷받침을 해야 하고, 이걸 입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테라 사태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무책임한 남발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이제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이나 인가받은 비은행 금융회사 등에 한해서 발행을 허용하고 월별로 준비자산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떳떳하면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과거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속여서 신뢰를 잃었던 일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통해서 발행자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은행 자회사든 주에서 인가한 기관이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을 허용하지만 연방규제 틀 안에서도 관리받도록 그렇게 하는 이중적인 접근인데, 이를 통해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전체 시스템 위험은 잡아두겠다라는 의도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많지만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 미카는 전역 단일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2024년 6월을 기점으로 EU 전체에서 통일된 규제가 시행되며 거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추가 규제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에서 지나치게 많이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일간 거래량이 200만 유로 또는 100만 건을 넘어서면 발행을 중단시키는 그런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EU는 처음으로 27개 회원국에 걸친 단일한 암호화폐 자산 규칙을 만들었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택됐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2025년 2월 양당 초당적 협력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전면 합법화하고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려는 미국 최초의 종합적인 연방 법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서 1대1로 완전 담보,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입법자들의 의도가 달러 패권 강화에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러 연동 코인을 통해서 기축통화 위상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언급이 있었고,
이번 법안도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테크 기업까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로 끌어들이면서 글로벌 달러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규제 윤곽이 잡히면서 시장은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변화입니다. 2022년 정말 먹같았던 테라 사태와 각종 규제 불확실성으로 한때 정체됐었던 스테이블코인 공급이 2024년부터 다시 급격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59% 증가해서 미국 달러 M2 통화량의 1%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에 이르러서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는 45배나 폭등했습니다. 유통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용 규모는 이미 전통 결제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온체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총 거래액은 무려 27조 6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에서 처리한 결제액을 합친 것보다 7.7%나 많은 규모입니다. 믿기 힘든 수치지만 그만큼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송금과 거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트렌드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화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큰화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5% 안팎으로 높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환경입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을 국채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클은 2024년에 준비자산 운용으로 1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걷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투자자들도 아예 직접 국채에 투자한 토큰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곳에서는 미국 단기 국채를 1달러짜리 토큰으로 만들어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게 했고, 메이커다오도 다이를 찍어낸 자금을 미국 국채에 운용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하듯이 2024년 1년 동안 토큰화된 국채 시장 규모는 무려 414%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 예로 들어보면,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최초로 토큰화 국채 거래를 결제해버렸습니다. 온도 파이낸스의 토큰화 채권을 활용하고 체인링크 기술을 통해서 전통 결제망과 연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또 글로벌 결제 기업인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에서 활용을 해서 국제 카드 결제 정산을 처리하는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비자는 솔라나 체인에서 자사 파트너들 사이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USDC를 이동시켜서 거의 실시간으로 카드 결제 대금을 정산해 주기도 했습니다. 완전 대박이었던 거죠. 지금부터는 규제형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4대 섹터와 대표 알트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 인프라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자산이 급증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이 이들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결국 해당 네트워크에서의 트랜잭션 증가를 의미하고, 네트워크 수요 증가는 곧 토큰 가치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DT, USDC를 비롯한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ERC20 토큰으로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이 쏟아져서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메인넷인 이더리움을 활용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고 가스비를 지불하기 위한 이더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EIP 1559 이후에 이더리움은 거래가 많아질수록 일부 수수료가 소각돼서 이더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디플레이션 구조인데, 실제로 탈중앙 거래나 송금에서 USDT 등의 전송이 차지하는 가스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스테이블 거래 증가는 이더 토큰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이더가 귀해지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당근 빠따 솔라나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FTX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기술적 안정성과 커뮤니티 지표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빡세게 주목받는 게 솔라나, 레이어 1으로서의 솔라나입니다. 특히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결제 송금용 블록체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자가 솔라나를 테스트망으로 선정해서 USDC 정산에 활용한 게 좋은 예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USDC 유통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유동성 공급자들은 솔라나 디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풀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솔라나 같은 고성능 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꽤나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섹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의 피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규제 훈풍을 타고 거대 자본이 디파이에 유입될 수 있다라면 그 핵심 경로는 바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와 대출 프로토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기반의 가장 큰 탈중앙화 거래소로 이미 일간 거래 규모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래상입니다. 예컨대 랩드 이더 USDT 이 페어는 늘 최상위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고 USDC, USDT처럼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 풀도 중요합니다.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풀리면 신규 자금들이 중앙화 거래소 대신 곧장 유니스왑 같은 덱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마련되면 기관 투자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탈중앙화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안정적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탈중앙 대출 프로토콜의 대명사입니다. 유니스왑이 거래를 담당한다면 아베는 예금과 대출, 즉 탈중앙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금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총량이 늘어나면 그중 일부는 이자 수익을 찾아서 아베로 흘러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베 예치금은 빠르게 회복돼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예치 자산 334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지난 2021년 강세장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로 디파이에 다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통과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이걸 디파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아베 토큰 가격이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규제 명확화는 안정적인 자금 유입 그리고 디파이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아베에 몰리면 초기에는 아베 토큰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도 대출 이자율은 내려가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금이 들어와 버리면 서로 빌려줄 곳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회와 리스크 함께 체크하시면서 프로젝트 리서치 하나씩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섹터입니다. RWA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채, 주식, 부동산, 심지어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겨온 그런 분야인데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이 영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크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RWA 분야의 선두주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월가 출신 인력들이 설립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 국채나 회사채, 부동산 펀드 등 전통 자산을 토큰화해서 온체인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판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토큰을 출시해서 수억 달러를 유치했고 최근에는 토큰화 플랫폼을 공식 론칭해서 주식, 회사채 등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당 결제망의 다중 토큰 네트워크에 최초의 RWA 제공자로 참여할 정도로 전통 금융권과도 활발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이죠.
실물자산 토큰화, RWA 테마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수백 번은 공부를 했고, 이 코인마켓캡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종목들이 이 테마의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뭐 하는 종목들인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꼭 미리미리 공부하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대비가 돼 있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인터체인 결제, 즉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결제, 송금 섹터입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리플과 스텔라가 대표 선수로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 우리는 모두 빡세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이들 플랫폼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리플을 보겠습니다.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XRP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 송금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때 그 기반 인프라로 XRP 레저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리플사는 각국 중앙은행과 이 CBDC 파일럿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팔라우 정부 사례인데, 팔라우는 법정 통화가 달러인 국가라서 이 자체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위에서 발행하며 이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완전 준비돼서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를 XRP 레저에서 구현한 겁니다. 리플의 기술로 수수료 없고 빠르게 거래된다라는 점, 이게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굳이 독자적인 CBDC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기존 퍼블릭 체인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미국의 은행들이 지니어스 액트 규제 아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면 XRP 레저 같은 검증된 네트워크에서 그 토큰을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리플에서 하드포크된 형제 코인 스텔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텔라는 원래 리플에서 갈라져 나와서 소액 해외 송금과 금융 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다양한 피아트 스테이블 코인들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USD 코인 스텔라 버전인데, 스텔라는 센터 컨소시엄과 협력을 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스텔라 체인 위에서도 USDC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멀티체인 지원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을 도운 선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 세계 300개국에 달하는 머니그램 지갑에서 USDC를 현금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도 꼼꼼히 따져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제 리스크의 이중성입니다.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은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법이 통과돼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송금과 보유 내역이 규제망에 투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요구에 따라서 특정 지갑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탈중앙성을 중시하는 기존 크립토 이용자들에게는 매력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자산과 수익률 이슈도 살펴봐야 합니다. 규제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100% 예치되지만 그 자산의 건전성도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USDC가 일시적으로 달러 페그가 무너진 그런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은행 예치금 일부가 위험에 노출되자 순식간에 신뢰가 흔들렸던 겁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준비금을 운용할 때 만약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위험이 터진다라면 뱅크런 못지않은 그런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과 기술 리스크입니다.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빅테크와 전통 금융 거인들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페이팔은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은행 컨소시엄도
USDF 같은 토큰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기존 크립토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화 거래소들은 규제 준수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탈중앙 프로토콜들마저도 정부 인증을 받아야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만약 각국이 자국 CBDC를 직접 발행해서 국제망을 구축한다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규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하더라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는 늘 양면성이 있고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투자하실 때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분산 투자 그리고 손절 기준 명확하게 세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